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다우지수 또 사상 최고치 경신, 트럼프 관련주 폭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후 첫 거래일인 현지 시간 15일,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하면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지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선 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의 매수세가 쏠렸고 국채 시장은 보편 관세 부과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깜빡 익힌 파월, 인플레 2%로 둔화 확신 커져.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2%까지 낮아졌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가 올해 들어 3월까지 상승세였지만 2분기 들어 지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2%로 낮아지기 전에 금리 인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는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9월 인하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트럼프 지지 선언 후 테슬라 주가 장중 6% 상승.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뒤 테슬라 주가가 장중 6% 넘게 상승했습니다. 머스크는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의 빠른 회복을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금융 전문 매체 마켓워치는 머스크의 이런 행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전기차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일부 달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애플 AI 토픽 선정, 아이폰 5억대 팔린다. 월가 대표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애플을 인공지능 토픽으로 꼽았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애플이 자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아이폰에 탑재하면서 수요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26.4%로 올렸습니다. 또한 당초 2026년까지 2억 3천만 대 수준일 것으로 내다본 아이폰 판매량도 새롭게 도입될 애플 인텔리전스가 기존 제품의 8%만 호환되는 만큼 앞으로 2년간 아이폰 판매량이 5억 대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그려냈는데요. 이제 투자자들은 6월 소매 판매와 연준의 베이지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앞서 전달해드린 지수 소식부터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 발생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피격 사건 이후에 첫 거래를 이었던 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53% 오른 4211.7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는 지난주에 4만 선을 다시 돌파해서 마감한 데 이어 사상 최고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8% 오른 5,631.22포인트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 오른 18,472.57포인트에 각각 마감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선할 때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계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고요. 국채 시장은 보편 관세 부과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주주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은 31.37% 급등했고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제휴 업체인 비디오 플랫폼 럼블 또한 20.71% 상승 마감했습니다. 총기 제조업체인 스미스앤웨슨의 주가는 11.38%, 교도소 운영사 GEO 그룹의 주가도 9.35%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줬던 소식부터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저감에 확신이 생길 경우 정책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파월 의장은 15일 중앙은행의 정책은 긴 시차를 가지고 작동한다며 목표 달성까지 기다리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긴축 정책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7월 말 FOMC에서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부정을 했습니다. 파월은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확신을 찾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파월은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낙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의 발언 이후에 트레이더들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고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2분기 성장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4.7%를 기록하면서 1분기 성장률 5.3%에 비해 둔화가 됐습니다. 이는 올해 성장률 목표인 5%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치는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5.1%를 밑돌아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더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상반기 GDP 성장률이 5%라고 발표를 했으나 6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 증가에 그쳐 내수 경기 회복이 둔화됐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기간 6월 산업 생산액은 전년 동월 대비 5.3% 증가했으나 전월의 5.6%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번에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등 주요 경제 지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브리핑을 생략을 했습니다. 이는 15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CPP 주재의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체가 이제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3중 전회에서 중국 정부가 새로운 부양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드만삭스 실적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분기 이익과 수익이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익은 주당 8.62달러로 예상치인 8.34달러를 넘어섰고요. 수익은 127억 달러로 예상치 124억 달러를 초과를 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고정수익 부문에서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고정수익 부문은 금리, 통화, 모기지 거래 시장의 활발한 활동에 따라서 17% 증가하면서 31.8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주식거래 부분은 파생상품 활동의 강세로 7% 증가하며 31.7억 달러를 달성했고 자산 그리고 자산관리 부문도 주식 투자이익과 관리 수수료 증가로 27% 증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투자은행 수수료는 21% 증가한 17.3억 달러로 예상치 18억 달러에 약간은 못 미쳤습니다. 이는 경제사인 JP모건과 시티그룹의 성과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골드만삭스는 주식 거래와 자산 관리 부분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투자은행 부분에서는 경쟁사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블랙록 실적입니다. 블랙록은 활발한 시장 덕분에 운용자산이 10.6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기관 유입이 지연이 되면서 수익은 기대에 약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6월 30일 마감된 분기에 수익이 48.1억 달러라고 보고를 했고요. 이는 자산 증가 덕분에 전년 대비 8%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수익은 블룸버그가 조사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48.4억 달러에는 약간은 못 미쳤습니다. 개선된 마진 덕분에 순이익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15억 달러로 나타났고요. 조정된 순이익은 15.6억 달러로 예상치인 14.7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레리 핑크 최고 경영자는 블랙록은 수년 만에 가장 광범위한 기회 세트를 실행하고 있고 유기적 성장은 사모시장, 소매활성 고정수익 및 ETF에 대한 급증하는 유입에 의해서 주도가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블랙록은 2주 전에 사모시장 데이터 제공업체인 프리킨을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체자산 및 기술 부문으로의 진출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TSMC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TSMC의 2분기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업체 LSEG는 TSMC의 2분기 순이익을 약 10조 원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는 작년 대비 29.9% 증가한 수치입니다.
TSMC는 애플과 엔비디아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어서 2분기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성과로 인해서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TSMC는 18일에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연간 실적 전망과 자본 지출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650억 달러를 투자해서 3개의 공장을 건설 중이고요. 올해 자본 지출은 280억에서 320억 달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와 실적 덕분에 TSMC의 올해 주가는 대만 증시에서 75% 상승했고요. 미국 주식 예탁증서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TSMC가 대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이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위즈를 230억 달러에 인수하려고 협상 중입니다. 이 거래가 성사되면 알파벳의 최대 규모 인수로 2012년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를 넘어설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당국의 반독점 조사로 인해서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즈는 2020년 설립된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으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연간 반복 매출 3억 5천만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위즈 인수가 성사가 되면 구글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은 AI 열풍으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번 인수는 구글에게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일본 중심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20억 달러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펀드는 자산의 절반을 일본에 나머지를 인도, 한국, 호주에 투자할 예정이며 4분기까지 설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사모펀드 시장은 현재 중국의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트래킹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아시아 사모펀드 모집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527억 달러를 기록을 했지만 이는 10년 평균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엔화 약세와 기업집의 구조 개선 덕분에 사모펀드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모펀드 지원 인수합병 규모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이후에 2023년 35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아시아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적으로 900억 달러 이상의 사모펀드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요. 아시아 지역에는 242건 170억 달러의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펀드 조성은 일본과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전략적 결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K원전 반값에 금융지원까지 총 공세, 프랑스 입김은 변수로 남아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소 30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4기 건설 사업을 따낼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르면 17일 결정됩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와 프랑스 전력공사가 맞붙은 가운데 2009년 바리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는 빠르면 이번 주 강요회의를 열고 신규 원전을 짓는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외신은 정량평가에서는 예산 내에 적기 시공을 내세운 한수원이 기선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9년 수주한
바리카 원전을 일정대로 건설할 저력이 있고요. 팀 코리아는 금융 지원까지 준비해 이 체코에 대한 여력을 가문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겠다라는 의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남은 변수는 국제 역학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일원인 체코로서는 원전 협력 동맹인 프랑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집권당이 총선에서 2당으로 밀려나면서 외부 이슈를 다룰 여력이 없다라는 점은 한국에 유리한 부분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가 최소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순 공사비는 약 19조 4,38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이르면 17일 결정될 예정이고요. 한수원은 예산 내 적기 시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3년째 멈춘 철도 요금, 코레일 노선 24개 중 19개가 적자.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 노선 24개 가운데 19개 노선이 지난해 영업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5개 노선을 제외하고 모든 노선에서 기차가 달릴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인 셈인데요. 현재 영업 적자를 낸 코레일 노선은 24개 중 19개입니다. 영업 개수는 노선 운용에 드는 비용을 수익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한 지표인데 100 이상이면 영업 손실을 본 것이고 100 이하면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정선선은 705.6으로 손실이 가장 컸습니다. 쉽게 말해 100원을 벌기 위해 700원 이상을 썼다라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국가기관망인 철도를 쉽게 폐선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코레일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업계에서는 KTX 청룡 같은 새 열차를 중심으로 요금을 일부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지적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용 횟수에 따라 할인 혜택을 높이는 등 방식으로 인상 부담을 해소하는 등 요금 차별화를 통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을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부채가 20조 원이 넘습니다. 하루 이자만 10억인데 국가기관망 사업으로 폐선 역시도 쉽지가 않은 사실입니다. 새 열차 중심으로 요금 정상화가 절실한 모습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당국 개입에 갑자기 치솟은 엔화값. 네, 최근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엔화값이 갑작스럽게 치솟았습니다. 38년 만에 엔저를 겪고 있는 일본 당국이 엔화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틀 연속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 성장의 관건인 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의 선순환 효과가 엔저로 희석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호속 개입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 역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연 이틀 엔화가 급등한 배경으로 꼽히는 일본 정부의 개입 의혹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여전히 크고 엔저 압력은 강하다며 정부는 엔저 장기화로 임금 인상 효과가 소실돼 경제 선순환에 찬물을 끼얹을까 봐 우려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일 미국의 6월 PPI가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라는 발표가 나온 뒤 엔화 가치는 1달러당 158엔대에서 159엔대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157.3엔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약 4주 만에 엔고를 기록한 셈인데요. 전날에도 일본 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갑작스러운 환율 변동에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었지만 엔저 상황에 대한 우려는 커져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도 있습니다. 일본 금융시장이 휴장하는 15일 공휴일에도 후속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일본 당국은 4월 하순에도 공휴일에 유동성이 감소하는 틈을 타 개입 의혹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달러 환율 157엔대로 엔고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저 장기화로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소비 진작 시나리오 물 건너갔고요. 시장선 후속 개입에 대한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3년 만에 위닝 DNA 외친 이재용, 인도 일이 굳힌다.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으로 올라서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잠재 성장력을 갖춘 곳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GDP 세계 5위, 올해 주요국 경제 성장률 전망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여지도 많다는 뜻입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이 세계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했었다면 앞으로는 인도가 그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삼성은 이미 30년 전부터 인도에 공을 들여왔고요.
삼성은 1995년 인도에 첫 진출한 뒤 30년간 꾸준하게 투자를 거듭해왔습니다. 현재는 인도 최대 전자기업으로 이미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007년부터 모바일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노이다 공장은 2018년 신공장을 추가 준공한 이후 삼성 스마트폰 사업의 핵심 생산 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도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코딩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며 미국, 중국과 함께 3대 IT 인재 시장에 속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델리 인도공과대와 KLE 기술대학교 등 주요 이공계 대학과 산학협력을 진행해왔고요. 문바이 산업화 현장을 살피고 선대회장 도전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인도에서 미래 먹거리 발굴에 대한 의지가 남다른데 안바니가 호화 결혼식에도 참석했고요.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굳건히 다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밸류업 연착륙 기대, 블랙록 중국 투자 줄이고 한국 눌린다.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약 9조 달러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한국 증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 6개 자산운용사와 접촉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향후 블랙록이 운영하는 아시아 펀드의 한국 투자 비중을 국내 운용사에 일임할 것이다라는 소식인데요.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에 따른 증시 성장 가능성 등에 따른 조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아시아 펀드의 중국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한국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블랙록은 현재 아시아 펀드 4개를 통해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운용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각 펀드에서 한국 주식의 비중은 10에서 15%로 투자 규모는 2천억에서 3천억 원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블랙록 홍콩은 국내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한국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록이 국내 운용사에 위탁을 맡길 경우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도 이 때문에 벌어지고 있고요. 최근 한국 증시의 외국인 매수세는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만 22조 9천억 원에 이른 상황인데 집계가 시작된 1998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의 반등 속에서 인공지능 관련 섹터의 성장으로 반도체 종목 등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블랙록 국내 6개 운용사와 접촉을 성공했습니다. AI와 반도체 섹터 등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재간저 펀드 역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2차 전지주 테슬라 주가 변동폭 확대, 주가 향방은 헤르메스스타 김신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6%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지지 공개 선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다만 2분기 인도량으로 최근 들어서 2주가량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테슬라입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일단 아무래도 최근 미국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종목 중 하나가 테슬라가 아닐까. 그만큼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굉장히 한번 탄력도가 붙었을 때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강한 팬시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가 현재 좀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관련했을 때 물론 테슬라가 2차 전지 관련한 이슈로만 오른 것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지금 머스크 쪽에 기부를 하기도 했고 또 뭐 일방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네. 사랑은 아니고 트럼프 역시도 일론 머스크의 열렬한 팬이다. 그리고 사이버트랙의 팬이다. 좀 이제 전기차 공약을 폐지하겠다라는 것과는 다르게 일단은 테슬라 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테슬라가 머스크의 이제 트럼프의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강세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 거기다가 인도량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든지 ESS 같은 추가적인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들까지 조금 더 보게 되면 지금 앞으로 상승할 만한 요소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움직이는데 왜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군들은 안 오르나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테슬라가 왜 올랐는지를 생각을 하면은 우선 첫 번째로 인도량이 생각보다 잘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분기 대비했을 때 좀 괜찮아진 수준이지 지금 상승에 대한 요소는 ESS라든지 자율주행 특히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시장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ESS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매출 비중으로 보게 되면 전체에서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 한 작년 같은 경우는 7%, 1분기 같은 경우 17%인데 성장세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7에서 17%로 올라온 부분도 있고 현재 지금 ESS 같은 경우도 매출이 2배 정도 넘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분기를 찍으면서 높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메가팩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생산을 진행하는데 풀캐파로 진행하고 있고 25년에는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앞으로의 수요를 바탕으로 보게 되면 지금 ESS 매출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그 2거래일이 3거래일 전에 나타났던 그 낙폭을 되돌리는 현상이 나왔고 지금 그 고점 라인대를 아직 뚫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 혹은 뭐 머스크에 대한 수혜 이런 점들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 점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 변동성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과 ESS 덕분에 테슬라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판단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차 일시적인 캐즘 현상을 겪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좀 횡폭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건지 계속 미지수인 상황인 가운데 ESS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지금 왜 전기차 대신에 ESS가 떠오르는지를 봐야 하냐면은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에 센티적으로 문제가 있기도 해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물론 일방적인 짝사랑은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다만 생각해봐야 하는 게 트럼프 같은 경우 미국을 위대하게 이제 좀 미국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부분들 특히 IRA를 폐지하려는 원인 자체가 지금 자동차 쪽에 대한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근로자 쪽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지금 전기차를 좀 지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레드웨이브가 좀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센티적으로는 역시 문제가 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좋아한다는 전기차에 대한 팬이다라고 하는 게 왜 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정말 전기차가 좋아서일까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주는 이제 그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화답을 한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저는 후자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역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비자가 전기차를 사겠어라는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가 제가 항상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면 물어보는 이야기가 내가 돈이 있다면 내연기관 차를 살 것인가 혹은 하이브리드 차를 살 것인가 혹은 전기차를 살 것인가. 이제 최근에 차를 이제 구매하신 앵커님은
저는 아직까지는 전기차 하면 그래도 위험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게 되더라고요. 좀 장마 오면 불안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안정성에 대한 네. 부분들. 일단 내가 먼저 이제 탑승하고 싶지는 않다. 두 번째로는 이제 충전에 대한 부분들. 이 두 가지가 먼저 해결되기 전까지 전기차 같은 경우엔 조금 캐즘 구간에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왜 ESS가 대안이냐면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가격 자체가 하락하고 있고, 특히 리튬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또 ESS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원자재 리튬 이런 겁니다. 결국 가격 자체가 낮아지게 되면은 ESS 쪽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현재 23년 이후부터 지금은 수요 설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3년 이전에는 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ESS가 쉽게 얘기하면 보조 배터리입니다. 보조 배터리인데 이제 이전에는 뭐 화력이라든지 원자력 통해서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사용을 했다면, 재생에너지 활용하게 되면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좀 어떤 특정 요건에서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ESS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ESS 같은 경우 재생에너지가 어차피 좀 활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에서야 많이 사용이 되는 이유는 지금 원가에 대한 부분들, 특히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 쪽에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테슬라 쪽에서 ESS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을 보게 되었듯이, 지금 미국 쪽에서 ESS 쪽에 대해서 큰 폭의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22년 대비했을 때 2030년까지는 약 10배 정도가 넘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현재 미국과 중국 쪽에서의 강한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해서 ESS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간의 갈등, 그로 인해서 중국 쪽에 대한 관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 산업이 성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먹을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캐파를 차지하는지, 얼마나 수혜를 받는지 역시도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쪽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중국 ESS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관세 부과라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것을 더 사용하자라는 입장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ESS에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을 계속해서 때리기를 하겠다. 특히 트럼프가 좀 더 당선이 되면은 이런 경향들이 조금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현재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야 하는데, 물론 IRA 통해서 세액공제도 약 30% 정도 받습니다. 다만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가 현재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갈리기는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바이든 정권에서 내세우는 것은 재생에너지,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기존의 에너지, 하지만 공통점을 보게 되었을 때는 SMR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특히 미국 쪽에 대한 ESS 쪽에 대한 성장들이 우리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늦춰질 수는 있어도 가는 방향성은 조금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현재 지금 미국 쪽이라든지 ESS 관련했을 때 좀 긍정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팔로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SS와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ESS 가장 큰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는 테슬라의 태도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국내외 관련된 이슈도 궁금하지만 우선은 테슬라가 ESS를 대하는 태도부터 여쭤볼게요. 일단 아무래도 좀 테슬라 같은 경우가 메인은 전기차이지만 최근 ESS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게 갑자기 매출도가
올라왔다라는 거죠. 우선 첫 번째의 사진을 보게 되었을 때 2022년도에 존재감이 없던 ESS 쪽에 대한 매출도가 23년도에는 좀 급격하게 올랐고, 그리고 이번 2분기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ESS에 대한 설치량이 2배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미 우리가 주목하기 전부터 지금 일론 머스크가 ESS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세가 전기차보다 빠르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매출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하긴 한데, 성장주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성장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산업이 얼마나 계속 성장을 하는지, 그리고 꾸준하게 얼마나 더 확대가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 현재 테슬라 쪽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ESS가 자동차라든지 전기차 대비했을 때 마진이나 혹은 매출에 대한 증감률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이미 이 부분들을 올라서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테슬라 ESS뿐만 아니라 지금 ESS에서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인 플루언스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미 24년, 25년 가이던스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는 상황들. 물론 지금 플루언스 에너지가 살짝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보여주게 된다면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가 더해서 조금 더 봐야 하는 게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재생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는 줄을 잃었다면 이제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저는 앞으로 하반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순환매 흐름들이 조금 더 나와주지 않을까. 그전에는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투자들로 인해서 HBM이라든지 전력기기, 변압기, 전선 이런 쪽들이 상반기에는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였다가 좀 하반기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공조, 이제 좀 냉각이라든지 칠러, 그리고 이제는 전력을 좀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들, 아무래도 전력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효율화를 하겠다. 좀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조금 더 잘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으면 지금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좀 더 움직임이 나타나주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데이터 센터까지 찾아보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덧붙여서 해주셨습니다. 다만 ESS, 아까 직전에는 국외에 테슬라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국내 관련주 이야기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국내 관련주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일단 뭐 대표적인 셀 3사도 이제 좀 추진 중이거나 혹은 이제 레퍼런스를 쌓아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셀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올라와 있는 건 삼성 SDI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삼성 SDI가 인터배터리 유럽에서 최신 ESS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고, 지난 2018년까지 삼성 SDI가 ESS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50%나 차지될 만큼 기존의 강자였습니다. 이제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은 기존의 강자였다는 것이고, 현재는 중국이 지금 값싼 배터리 이런 점들을 내세워서 9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최근에 넥스트라 에너지의 ESS 관련 공시를 냈기 때문에 약 1조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현재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은 삼성 SDI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제 현재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을 보게 되었을 때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내에서의 매매만 가능하다.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ESS 같은 경우 현재 매출 비중이 적습니다. 현재 뭐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다른 기업들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박스권에 의한 트레이딩 매매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ESS로 최근에 좀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 한중 NCS라는 기업인데, 삼성 SDI의 현재 냉각기를 좀 내포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한중 NCS가 순행식 ESS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일단 시세는 분출을 많이 했어요. 시세에 굉장히 많이 분출을 했고, 현재 대장주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래 대장주가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삼성 SDI에서 공시 나오면서 한중 NCS가 1등으로 부각을 받은 상황들. 물론 대장주로 자리매김하면서 단기간 급등에 따른 차익이 좀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던 수급들이 나왔던 흔적들이 들어왔던 수급들이 전부 다 나간 흔적들이 보여주진 않고 있어서 테슬라가 이제 상승을 한다거나 혹은 ESS 관련했을 때 이슈가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되거나 하면은 다시 한번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럼 이제 기술적 분석보다는 이제 어떤 기업을 하냐면 좀 아무래도 ESS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뭐 화재라든지 안정성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화재 사건이 있기도 했고 전기차 관련했을 때 화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이를 좀 시킬 수 있는 냉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지금 이런 이슈들이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나오고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이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인데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원래 대장주였습니다. 특히 ESS에 대한 매출도가 한 6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전 세계에서 ESS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과 함께 양산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양산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플루언스 에너지라든지 포인이라든지 지금 삼성 SDI 쪽이랑도 함께 하고 있고 지금 뭐 다방면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전환사채 오버행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다만 이런 부분들보다는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보게 되었을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S 국내 관련주 수혜주 찾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한중 NCS고요. 두 번째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해당 종목 다 한번 짚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코셈입니다. 네, 일단 코셈 같은 경우에는 나노 단위의 미세물 분석을 위해서 SEM, 즉 주사전자 현미경이 주력 제품인 동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이 SEM 국산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고요. 한국은 독일, 일본, 미국, 체코에 이어서 무려 5번째 SEM 보유 국가로 보유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이블탑 SEM, 노멀 SEM, IP 등을 꼽을 수가 있고요. 특히 테이블탑 SEM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정말 절반이 훨씬 넘어가는 70%를 넘는 비중을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산업, 예를 들면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혹은 뭐 2차 전지 등에서 이 경박의 단소화 그리고 화학적 처리 증가 등으로 인해서 미세 구조물 혹은 이 재료의 표면 형상에 대해서 정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렌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위해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현미경의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2023년 기준으로 매출의 이 70% 이상 정말 절반에 훨씬 넘어가는 비중이 해외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된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대리점이 없는 경우에는 현지의 이 또 딜러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외 수출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과 딜러 이 두 개 판매책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도별 매출 부통을 보면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점점 더 우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제품별 매출 추이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이블탑 SEM이 정말 강하게 분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은 전자현미경과 광학현미경이 어떤 게 다른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이 볼록 렌즈를 활용을 해서 이제 가시광선을 확대를 해서요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현미경을 뜻하고 있습니다. 저반 렌즈와 대물 렌즈의 배율에 의해서 이 볼 수 있는 배율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빛으로 물체를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 빛의 파장의 길이 이하의 대상을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자현미경입니다. 광학현미경의 이 가시광선 파장대로는 확대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전자현미경은 빛 대신에 이 전자를 통해서 물체를 관찰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를 고정시켜야 된다는 이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세포의 관찰이 조금은 어렵다라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자현미경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현미경은 말 그대로 이제 원자를 관찰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 현재는 이제 원자뿐만 아니라 중성자, 양성자, 쿼츠 이렇게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광학현미경이 이렇게 생긴 현미경으로 주로 실험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현미경을 뜻하고 있고요. 전자현미경은 조금은 특별하게 생겼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현미경 글로벌 업체로는 이제 자이스, 히타치, 서모피셔 이렇게 이 세 가지 대기업이 가장 유명하고요. 이 대기업들로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현미경 이 마켓 내에서는 굉장히 후발주자라고 뽑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최초 제품 개발을 통해서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 또 확대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일반 전자현미경 상용화와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글로벌 최초 제품을 독자적 혹은 협동 방식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성비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글로벌 제품과 비교 시에 이 고배율 검사가 가능한 반면 한마디로 굉장히 어렵게 좀 더 딥하게 기술력이 있는 반면에 경쟁사 대비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한마디로는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테이블탑 SEM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진출을 위해서 2011년 경쟁력 대회에서는 60%대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탑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사의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굉장히 효자템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레퍼런스 확보와 또 인지도 개선 등으로 인해서 경쟁사 대비 80% 가격, 그래도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R&D를 통해서 신제품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라는 이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R&D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고 있고요. 현재 주력인 이 SEM의 라인업을 확대 그리고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CP-SEM을 개발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에어 SEM까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통망 구축과 확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꾸준히 전시회 참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렇게 다양한 전시회 참가할 예정이다라고 표시를 한 만큼 정말 전시회를 꾸준히 참가하면서 제품 판매에 힘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통망 구축을 위해서 상반기에 또 아시아 지역 신규 대리점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요. 13개국의 이제 대리점이 참석한 이 글로벌 대리점 대회에서도 제품 프로모션을 현재 진행을 하면서 활발하게 홍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성공 가능성 또한 굉장히 크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 제품의 불편함을 개선시킨 제품 등까지도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IPSEM, A+SEM, AI 등등 모두 E에 해당되고 있는 만큼 기존 제품에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고 그 불편함까지 해소하는 제품 라인업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렇게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시생산과 영업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대량 판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기술 개발도 가능하고 또 대량 판매까지 가능한 일석이조의 제품들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는 동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6월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테슬라 주가 변동폭 확대에 따른 2차 전지주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징주로는 한중 NCS, 서진 시스템을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됩니다. 승부주에 대한 힌트와 자세한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